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저하고 이제 같이 하실 부분은요. 역사교육론 처음 접하실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흐름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아주 쉽게 역사교육론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 역사교육론을 가르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사교육을 수행하는 주체가 우리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학교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주인공들이잖아. 그지? 그러면 주인공들한테 던져지는 물음은 뭐가 있을까? 어? 당신 뭐 가르쳐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 역사 과목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쵸? 당신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렇죠. 잘 가르칩니다. 라고 하겠죠. 그쵸? 당신 뭐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역사 과목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고 그러면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역사를 역사답게 잘 가르치는 건 더 중요한 문제죠. 이해해요? 역사를 역사답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뭐다? 역사 교육론입니다. 자, 그것만 또 한번 따라해보자. 역사 교육론을 왜 하는 거냐?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 역사라는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라는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역사 교육론 과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많이 알고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네? 답은 그겁니다.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죠. 그죠? 많이만 알고 있어. 대학 교수님들 잘 봐봐. 강의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분명히 계시지. 그치? 근데 학회지에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발표하시고 글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 있잖아. 그치? 그런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야?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지. 하지만 그분이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수업을 굉장히 쉽고 잘 알아듣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치? 그런 생각에서 보면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 예. 또 한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고등학교 입시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많이 아는 것 같아?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잘 가르치는 것 같지? 잘 가르친다라는 말에서 잘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될까? 첫째, 배우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무슨 수준을 잘 고려해? 이해 수준을 잘 고려해. 두 번째, 적절한 유머, 적절한 흥미, 적절한 학습 동기 이런 것들을 자극을 잘 하는 편이지. 그쵸?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대학을 다 졸업하셨거나 대학원을 졸업하셨으니까 입시학원이나 아니면 동네 보습학원에서 강의를 하실 경험이나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겠지. 많이 안다라기보다는 잘 가르친다. 자, 그럼 또 한번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할까요? 말했잖아, 아까? 많이 알고 잘 가르쳐야 돼요. 많이 알고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럼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알아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 영국의 역사교육 전문가인 PJ 리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1970년대 영국 교육개혁의 제일 맨 앞장에 섰던 선봉적 인물이기도 해요. 그 인물이 썼던 책 내용의 말을 따서 빌리면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건 두 가지를 말을 해. 첫째는 해당 과목의 substantive concept이라고 하죠. substantive concept.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요. 메타히스토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육학 지식과 접목해서 이야기를 하면 프로시저 날리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프로시저 날리지,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PJ리는 메타히스토리라고 했어요. 그 메타히스토리라는 말 우리말로 풀면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연구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구 방법을. 이해하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해서 영국의 역사교육 전문가인 PJ 리는 두 가지를 제안한 바 있었다고. 첫 번째가 substantive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과목의 가장 근본을 이루는 개념이 많이 습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가 메타히스토리와 연관한 개념이 많이 습득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첫 번째 substantive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고요. 역사적 사실들. 두 번째, 메타히스토리와 관련한 부분들은 역사학의 특성과 연구 방법이 있다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 흐름을 잡아볼게요. 흐름.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첫째, 요거 뭔가라고 지금 이야기해드렸지. 그지? 이 과목은 왜 배우는가라고 이야기했지? 잊어먹은겨? 뭐라고 그랬지? 뭐를? 역사라는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그랬잖아. 이해해? 두 번째 질문 제가 뭘 던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하느냐? 응? 많이 아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 결론은 제가 내드렸지? 그치? 뭐 하고 뭐 해야 된다고? 많이 알고 잘 가르쳐야 된다고. 바꿔 말하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이나 역사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까지를 전부 다 습득해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라는 거지. 응? 세 번째 질문은 이야기는 뭐 해드렸냐면 영국의 역사교육 전문가인 이 사람이 많이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치? 첫째가 substantive, 두 번째가 메타히스토리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지금 흐름, 순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 또 말하지만 학원 수업을 잘 들을 때는 요 흐름을 위주로 잘 기억을 하는 거라고. 저 사람이 뭐부터 설명을 시작해서 뭐로 나아갔구나라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읽어봐. 따라하기 싫다는 거 알고 쑥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같이 따라서 읽어보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의 격차는 굉장히 커. 그러니까 따라 읽으셔야 돼. 알겠죠? 역사 교육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 배웠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죠? 역사 교육론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은 역사라는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라니까? 이해하겠어? 역사라는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둘째,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가? 아까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대학 교수님들을 예를 들었고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고등학교 입시학원 강사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하시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셨더라면 뭐 대표적으로 강남의 뭐 시대인재 이런 데를 다니셨더라면 그런 데서 내노라는 입시 강사들이 있겠지. 여러분처럼 똑같이 임용고시 보라고 그러면 합격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100% 떨어져요. 100% 떨어지죠. 중고등학교에서의 지식의 양과 구조는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다루게 되는 지식의 양과 구조의 4분의 1이 안 돼요. 4분의 1이. 그거는 양으로만 따진 거고 난이도나 깊이 이른바 뎁스로 따지면 양이나 깊이 정도로 따지면은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이해하셔? 이해하겠냐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학원 강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의 자격 기준을 가지면. 그렇지만 누구나 다 임용고시 합격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해? 따라서 잘 가르친다라는 것만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이 안다라는 것만도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뭐 해야 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뭐다? 역사교육론이다. 세 번째, 많이 안다라는 건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흔히 말하는 역덕들 있잖아. 한덕들, 세덕들 있잖아요. 그 많이 안다라는 것을 역덕들이 주로 아는 것들은 팩트지. 그지? 근데 뭐 TV 사국으로 거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육하원 측에 입각해서 이런 거 많이 아는 친구들이 역덕들이잖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치? 근데 임용고시는 이와 거의 상관이 없거나 관련이 없어. 거의 상관이 없거나 관련이 없다고. 이해? 곧 역덕들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지. 역덕은 일반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덕은 이렇게만 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과 이걸 동시에 잘해야 돼. 역덕이자 뭐? 교덕도 돼야지, 교덕. 교육학을 잘 가르치는, 교육학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럼 이제 면제부가 또 주어지겠지. 교수님들은 뭘 배워보거나 전공하지 않은 분들일 수 있어? 교육학을. 그치?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지. 사학과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모두 다 역교과만 나온 건 아니잖아. 또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위시학원 강사가 없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꽤 돼. 그렇잖아. 타이틀은 서울대에 이렇게 걸어놓고 밑에 학과를 안 밝히는 경우도 꽤 있지. 그렇지 않아? 나중에 추적해보면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뭐 이렇잖아. 일부러 전공을 밝히지 않고 서울대 이렇게만 밝히잖아. 그죠? 차이점이기도 해.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입시학원 강사들의 이력과 성인 고시학원 강사들의 이력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이쪽은 숨길 수가 없어. 법으로 그래. 성인 고시학원 법에 근거해서 양력이나 이력, 경력 이런 것들을 위조하면 굉장히 큰 죄가 돼. 죄가. 근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그런 제약이 없어. 덜 해.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건 전공 적합성이 일치해야 돼. 그리고 학위 보유자여야 돼. 근데 이쪽은 그걸 의무 조건으로 달진 않거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PJ라는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이때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역사학의 성격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역사 연구 방법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말을 다시 풀어 말하면 PJ라는 사람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가 역사 교육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학의 성격, 역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해? 어? 이 부분 지금 3번 반복해드렸어. 3번 반복해드렸다고. 자, 제가 어떤 순서대로 설명을 했는지 다 크게 말을 해봐. 첫째, 역사교육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3가지 사례를 들었지? 첫째, 왜 배워야 되는가? 왜 필요한 건가? 답 말해봐. 역사 과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지? 두 번째, 과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걸까?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걸까? 정답은? 많이 알고 잘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지?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영국의 역사교학자인 이 사람은 PJ 리는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두 가지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그렇지? substantive.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돼 그게? 근원적이거나 1차적인 표현이 돼. 그러니까 1차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말이지. 그치? 역사 쪽에서 1차적 지식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연관한 팩트들이잖아.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 사실들이죠. 그치?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 역사학의 연구 방법과 연관한 부분의 지식을 메타 히스토리라고 부른다고. 응? 이해돼요? 1차적 지식과 메타 히스토리적 지식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PJ 리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영국 사람이라고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3가지는 집에 가서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뜯어보자. 이제 뜯어봐. 그럼 역사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쪽은 이렇게 역사라는 말이고 또 한쪽은 이렇게 교육이라는 말. 이 2가지 합성어네? 그치? 이미 지난 월, 화, 요일에 이 과목 배우셨잖아. 이건 교육학이라고 하지? 교육에 관계된 체계적 지식의 모임이잖아. 그치? 요건 역사에 관계된 체계적 지식의 모음이고요. 이 역사학과 교육학이 만나는 그 어디 즈음엔가, 요 즈음엔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거야. 요 위치가 지금 뭐야? 역사
교육학이라는 과목의 위치야. 그러면 역사교육학이 이 가운데 끼어 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거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 여잔데 과 선배로 잘생긴 남자가 있어. 이게 여자가 아니지. 여잔데 근데 과 동기도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애가 있어. 남사친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과 선배가 있어. 양다리를 거쳐 어디 가서 데이트도 하고 또 시간 잘 뽀개서 이렇게도 만나고 이런 사악한 것들이 있잖아. 그지? 과마다 꼭 저런 애들 한두 명씩 있잖아. 왜, 본인인 것 같아? 그럼 앞으로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지? 그치? 뭐든 이렇게 양다리가 제일 나쁜 거야. 뭐든 인간관계든 사회생활이든 전부 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여자친구다라고 끌려다닐 일도 있을 거고 이 친구한테 여사친이다라고 끌려다닐 일도 있겠지. 채용시키면 역사교육학이 역사학의 하위학문이다라고 취급받을 때도 있을 거고 교육학의 하위학문이다라고 취급받을 때도 있겠지.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교육학의 하위학문이다. 역사교육학이 아니다. 역사학의 하위학문이다. 역사교육학이 이렇게 취급받을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안 그래? 여러분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사례도 들어볼까요? 뭐 몇몇 대학의 이야기입니다만 전부 다 관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인천대 학생들이 계시다면 인천대 학생들은 역사교육 전공 교수님으로 김성자 선생님 계실 거야. 그 첫걸음 저자 가운데 한 분인. 그치? 그럼 김성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전공했다라고 치면 교육학과 교수들은 당신은 우리 과로 오세요. 또 사학과나 국사학과 이런 교수들은 아니야 당신은 우리 과로 오세요. 그럼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겠지. 그치? 왜 한 분만 사례를 대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아? 서강대 계시는 김민정 교수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홍대 계시다가 넘어간 서울대 이미미 교수도 마찬가지겠지. 저처럼 역사교육을 전공한 모든 사람들은 겪게 되는 딜레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역사 전공자인가? 아니면 내가 교육학 전공자인가?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뭐겠어? 자가 독립이지. 자가 독립. 나는 당신들로부터 뭐 하겠다? 완전히 벗어나겠다. 그래서 취한 스탠스가 요래. 교육학, 역사학, 교육학, 역사학, 교육학, 그 다음에 동등하게. 뭐? 역사, 교육학.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서울대 영화학 교수는 이렇게 제안한 바 있었어. 앞으로 역사 교육론이라고 부르지 말고 역사 교과학이라고 부르자. 라고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학문들의 간섭도 받지 말고 독립적인 학문으로 역사 교육론 자체가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명칭을 제안한 바도 있었지. 이해해요? 읽어봐. 역사 교과학. 혹시 이 말 알겠어? 교육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자 어떤 게 상위 개념이니? 이 두 가지 가운데 이거 읽어봐. 과목. 그치? 요건 교과. 어떤 게 상위 개념이야? 이게 상위 개념이지? 왜냐하면 이것의 사전적 정의가 과목들의 묶음이거든? 요 과목들의 묶음이라고. 이해해? 쉽게 말을 하면 사회교과가 이렇게 있다고 쳐. 이 사회교과 안에 뭐뭐 있니? 에? 지리도 있고 역사 과목도 있고 일반 사회 과목도 있고 이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리 과목, 일반 사회 과목, 역사 과목 이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이걸 묶어 부르기 위한 상위 개념으로 교육 과정의 편제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 교과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사회 교과 내에 역사 과목, 사회 교과 내에 지리 과목, 사회 교과 내에 일반 사회 과목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지. 그지? 자, 예를 들어보자. 이제 수능 세대들이니까 국어 교과야. 무슨 과목이 있니? 문학이 있지? 화작이 있지? 또 문법이 있지. 그지? 그치? 자, 수학 교과야. 무슨 과목이 있니? 에?
확통이 있어. 야, 문과니까 확통을 먼저 말해야지. 미적분을 먼저 말해. 너 이과인데 문과 교차 지원했니? 확통, 그 다음. 그래, 뭐 미적분도 있다고 쳐. 또 기하,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자, 이제 가장 중요해. 대답 잘해야 돼. 역사 교과도 있어요. 역사 교과도. 역사 교과도. 무슨 과목이 있니? 한국사가 있지? 또. 말 잘해야 된다고 그랬다. 한국사가 있어. 또. 세계사가 있어. 세계사가. 그치? 또. 한국사 1, 2가 있어. 한국사 1, 2가. 그치? 동아시아 역사 기행 이런 거 있어. 또 마지막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이런 과목들이 있어. 교과 과목 개념 구분하시겠어? 알겠어? 그래서 역사 교육론이라는 명칭 대신 뭐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다. 역사 교과학이라고 제안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교육학과 역사학을 역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 배우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이게 80점, 이게 20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하나 또 있을 것 같아. 또 있을 것 같아. 이 비율로만 보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 걸 알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관계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임용 시험의 배점만 보더라도. 그치?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했어. 팽팽하게. 근데 역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교육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치? 그래서 그들 사이의 논쟁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 이 논쟁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용과 방법의 논쟁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듀얼리즘 컨플릭트라고 불러. 듀얼리즘 컨플릭트. 쉬워. 내가 발음이 개떡 같아서 잘 못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 쉬운 표현이야. 뭐의 상충? 이원론의 상충이겠지. 이원론의 상충. 역사교육에서는 이 이원론의 상충이 나타나는 지점이 딱 세 가지 주제가 있거든. 하나가 요거야. 내용과 방법. 또 하나가 설명과 이해야. 마지막 하나가 영일론과 연고론이라는 거야. 그 세 가지 주제에서 이 표현들을 자주 보게 될 거야, 이제. 듀얼리즘, 컨플릭트. 약칭해서 이걸 지워서 그냥 듀얼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이걸 한자로 쓰면 이래. 이원론이라는 거라니까. 두 가지 대립적 양상을 보여주는 표현을 전부 다 이렇게 쓴다고. 이해하겠어요? 응?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선화, 권지수, 듀얼리즘이지. 그지? 이제 트리플리즘 됐겠지. 설보현 이렇게. 그지? 김태규, 구영모. 이건 이럴 일은 죽어도 없을 거야.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럴 일은 죽어도 일어나지 않아. 미안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럴 일은 없어. 5년 이후에 전하 구영모 선생님이 깔끔하게 손 털고 그만두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그럴 일은 없어. 듀얼리즘은 서로 새가 어떨 때? 비슷할 때. 서로 새나 입장이 비슷할 때 쓰는 말들이라는 걸 아시겠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내용과 방법의 대립도 마찬가지라니까. 역사교육에서 이 부분의 표현은 내용과 방법의 핵심 표현은 이거야. 이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계된 질문이야. 이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계된 질문이고. 영어로 하면 무엇을이니까 knowing what이야. what. knowing what.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아는 것이지. 요건 knowing how야. knowing how.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거야. 이걸 서울대 이용우 교수는 교육학에서 뭐라고 표현한 바 있냐면 그의 교육의 과정이라는 책 속에서 이걸 명제적 지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이걸 절차적 지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고. 이해하겠어? 너무 길어지니까 또 한 번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또 한 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역사교육의 개념을 설명하는 와중에 역사학과 교육학의 갈등 양상을 말을 했고 그 갈등의 양상으로도 벗어나기 위해서 역사교육학은 독자적인 학문적 지위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면 이 사이에 끼어있던 역사교육학이 양쪽에 어떤 학문의 하위 학문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싫어서 당당하게 독립을 했다니까? 요렇게? 이해해? 이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고. 내용과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됐다고. 이해하겠어? 이때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고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 소위 요것을 knowing what 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knowing how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해? 서울대 이홍우 교수가 쓴 교과의 구조라는 책 안에서는 모든 학문의 지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표현했거든. 그 두 가지 지식 가운데 여기에 연관된 것이 명제적 지식이고 여기에 연관된 것이 절차적 지식이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 자, 그럼 두 가지 가운데 역사교육에서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라고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무엇을에 대한 답변은 어디라고요? 요거 역사라고.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라는 것의 답변은 이거겠지. 당연히 역사학과 연관한 주요 내용들, 곧 역사적 사실이 있겠고 역사적 개념이 있겠고 역사적 일반화나 원리가 있겠고 그치? 마지막 역사 이론이 있을 거야.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역사적 사실들이 있겠고 역사적인 개념들이 있겠고 역사적인 일반화나 원리가 있겠고 마지막 역사 이론들이 있을 거라고. 이해해? 시대 구분론, 계급 투쟁론, 수정주의 이론 이런 것들은 다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이해하겠어? 부르주아 혁명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을 규정지은 일반화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응? 혁명, 부르주아 이런 것들이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사실과 관련한 것들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역사의 내용 안에는 사실들이 있고 이 사실들을 묶어부르는 개념이 있고 이 개념들을 묶어부르는 일반화나 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상위의 지식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이해해? 그걸 배우는 걸 역사적인 내용을 배운다라고 말을 해. 교육학에서 배우는 걸 뭘 배우는 거지? 교육 철학을 배우지? 교육 심리를 배우지? 교육 사회학을 배우지? 교육 공학을 배우지? 교육 행정을 배우잖아. 그치? 여기서 행정 부분을 뺀다라면 전부 다 가르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이야. 행정은 학교 행정의 운영 또는 사무 업무에 연관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나머지 영역들은 거의가 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동원되어질 배경 지식과 연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다시피 어떤 과목이든 전부 다 필요해. 역사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나 역사 교육론 안에는 모든 지식들이 다 필요하다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거라고. 이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해? 역사 교육론도 잘해.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자, 지워볼게.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제가 뭘 했어? 다시 이야기를 거꾸로 올라가면 첫 번째 이야기는 역사교육론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 두 번째 이야기는 역사교육론이라는 제목 안에서 역사라는 내용과 교육이라는 방법 두 가지의 대립이 있어 왔다라고 했고 그 대립이 있어 오게 된 배경하에는 역사교육론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역사학의 하위 학문으로 취급받거나 교육학의 하위 학문으로 취급받던 관행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 하위 학문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당당하게 독자적인 학문으로 나서고 있다고. 그러니까 역사교육학 자체는 더 이상 역사학의 하위 학문도 아니고 교육학의 하위 학문도 아니라는 거겠지. 이해해? 둘째, 그럴 때 역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교육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부분이라고 그랬어. 그럴 때 역사에 관한 부분은 역사적 사실들, 역사적 개념들, 역사적 원리, 일반화, 마지막 역사 이론들 이런 것들이 역사 내용에 포함되는 요소들이라고 했고 교육학에는 교육학 과목들이 있어. 영역들이. 뭐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또 교육공학, 교육행정 등등등 이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지. 이 모든 영역들, 이 모든 내용 요소들이 역사교육학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머리를 좀 식힐 시간을 줄게. 1분 정도, 지금 19분이니까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뭐 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봐. 리마인딩을 해보라고. 됐어요? 흐름 잊어먹지 않겠어?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 한다. 세 번째 이야기로 이끌어가 볼게. 자, 그럼 역사교육은 어떤 과목인가라는 걸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교육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야. 이 구성 요소의 합을 이렇게 부르거든, 우리가. 요렇게 구조라고. 구조라고. 이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걸 뭐라고 불렀어? 교육학에서 배우셨을 거야. 인지기억적 틀이라고 하지. 뭐라고 읽어? 스키머라고 불러. 또는 쉐머라고 부르지. 그것이 인지적 구성주의든 아니면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든 지식이 구성되어진 실제라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최상의 정선된 틀, 인지기억적 틀, 그걸 이렇게 부른다? 스키머라고?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흔한 스키머 가운데 하나가 도덕성 같은 것들이 있어. 도덕성. 이런 스키머지. 예컨대 지하철을 탔어. 근데 할머니가 타셔. 자리는 없고 할머니는 서 계셔야만 해. 그럼 일반적인 스키머 작동은 어떻게 해? 자, 할머니가 들어오셨다라는 외부로부터의 스티뮬러스가 있었다. 그치? 그럼 이제 이 유기체의 리스판스가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통의 스키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서 할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위험해요. 이럴 수 있겠지. 보통의 스키머를 갖고 있는 할머니라면 고마워요. 괜한 자리 내가 뺏었네. 그러면 보통의 스키머를 갖고 있는 또 그 학생이라면 괜찮아요 할머니. 앉아서 편하게 가세요. 이러고 하고 자리를 피하겠지. 그치? 자,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상식적이거나 보통의 스키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든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든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 솔직히 그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라니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이나 관습,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키머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왜? 도덕이나 이 법률 같은 것들은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꼭 갖춰져야 될 틀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회가 이렇게 있다면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 외곽의 틀이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 아니야. 합의이거나 그게 법률, 강제성이 강한 법률이거나 또는 자발성이 강한 도덕이거나 이런 표현들이지. 하지만 이걸 일찍이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어. 어릴 때 아버지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어. 어릴 때 어머니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치? 그럼 이 아이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출구를 잃어버린 거잖아. 그치? 부모와 연관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어. 1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교육으로 넘어갔어. 사회화 기구인. 학교로 넘어갔다고. 그치? 그러니까 앞에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이씨 조용히 안 해? 수업 듣다가 앉아있다가 이씨 조용히 안 해? 선생님 뭔데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
그지? 그런 아이가 운 좋게 대학을 갔어. 그리고 이런 자리에 와. 이런 자리에 온다니까? 실은 보편적 인간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사람이 보편적 인간임을 가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닌 것만 해도 굉장히 불안한 일인데 그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를 한대. 더 불안한 일이지. 그치? 일체에 뭐가 없는 사람이. 이게 없는 사람이. 그잖아. 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이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다.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교육학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해줄게. 들어봐봐. 요렇게. 17세기 서양 유럽사에서요. 17세기에 처음으로 이제 공교육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인라이트먼트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 그렇지? 중세기의 무지, 목매로부터의 탈출, 비이성적인 마녀 사냥과 관행으로부터의 탈출, 낡은 사회적 제도나 관습, 정치체제로부터의 탈출. 이걸 일컫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 계몽주의자라고 불렀어. 그리고 아마 작년에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한 기억이 나요. 그치? 계몽주의자들은 신이 있다, 신이 없다라는 거 입장에서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그랬었지? 유신론자냐 아니면 무신론자냐 라는 입장 가운데서 다소 애매한 입장, 뭐? 이신론자라는 입장을 취했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무튼 그들이 활동하던 17세기의 공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19세기의 산업화, 특히 2차 산업화를 거치면서 하위 계층이었던 노동자 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공교육 제도가 확산이 되어져. 유럽의 거의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19세기 중반이 지나기 전에 다 그런 시스템들을 확보하게 되죠. 이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어. 그러면서 탄생한 교육 철학 사조가 실용주의였어. 학교교육의 지향점은 무엇이 돼야 된다? 산업화로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던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쓸모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지. 고로 학교교육도 사회화 기구로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교육 내용은 실제 쓸모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실제 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이해? 실용주의적 교육 과정이라고 부르지. 그치? 이 실용의 핵심은 학습자가 부딪히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야, 문제. 에? 그러니까 프로블럼 솔빙이라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제 해결 과정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돼.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에?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불러, 이렇게. 자, 지금까지 말한 이론을 주창해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또는 문제 중심 교육 과정을 최초로 입안했던 인물이 누구야? 존 듀이야, 듀이. 이해? 이런 듀이의 문제 중심 교육 과정,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1910년대에 탄생하기 시작해서 20년대, 30년대, 40년대까지 미 교육계 전반을 휩쓸고 유럽 교육개혁의 전반을 휩쓰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자 사조가 돼.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전에 없었던 미중유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타나게 돼.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김없이 물질적 진보와 더 나아가서 파괴와 재건을 이끌어오는 순환적 사이클을 만들어냈었거든. 그래서 어김없이 전쟁이 끝나고 나게 되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전장에 참여한 전투원들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이지.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머리로는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광학이나 공학기기의 개발을 이끌어내.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애니악과 같은 컴퓨터들이야. 정리해서 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정보 처리 기술과 새로운 학문들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교육 철학이나 교육 과정의 흐름이 나타나게 돼. 그 교육개혁의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이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인데, 1957년에 러시아에서는 냉전 체제의 가장 정점 부분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데 성공하게 돼. 그 인공위성 이름이 뭐야?
스푸트닉이지. 그래서 그걸 미소 간의 대립적 냉전 구도화해서 미 언론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샥이라고 불렀어. 샥. 곧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만 힘을 쓰고 있었는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우주 시대의 서막을 소련 쪽에서 먼저 열었다라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큰 교육 개혁과 자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 그래서 1958년이었는데요. 매사추세츠에서 제롬 브루너가 의장이 되어서 34명의 교육 개혁가들이 모이게 돼. 그래서 향후 30년 미국 교육 개혁을 책임지게 할 교육의 의제, 소위 말하는 에이전다를 확립하게 되거든. 이 에이전다가 뭐였어? 에이전다가 기초교육의 강화, 기초학문의 강화였어. 이때 말하는 기초교육이나 기초학문이 인문학에 쓰는 없겠지? 야, 미사일 쏴올리고 인공위성 쏴올리는데 무슨 인문학이 왜 필요해? 뭐였겠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대대적인 개혁과 보정 작업이었지. 그 교육과정 개정위원회의 의장이 제롬 브루너였다고. 그래서 브루너는 그 위원회의 커뮤니티 활동이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난 이듬해 약 400페이지의 보고서를 써내게 되거든. 그 보고서가 교육의 과정이라는 거야. The Process of Education이라는 20세기의 3대 걸작 가운데 하나지. 저기서 탄생했던 것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방법이었어. 간단해. 모든 학문은 어떤 연령에 있는 아동들에게라도 아동들의 이해 수준만을 고려한다라면 지적으로 또는 정직한 형태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제안했던 교육 과정의 명칭이 스파이럴 커리큘럼이라는 거였어. 이렇게 스파이럴.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나선형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거지. 이해해? 수학 과목, 물리학 과목, 화학 과목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서로 다르게 이른바 똑같은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차이가 나는 내용은 차별화시켜서 가르치자라는 것이 스파이럴 커리큘럼의 핵심이었지. 그리고 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이 정중앙에 바로 스트럭처가 있었어. 스트럭처. 아이들이 스트럭처를 학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트럭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 스키머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해? 자, 사례를 들어드릴게. 한번 고민해 봐봐. 한국사를 처음 배운다고 쳐보자. 한국사를 맨 처음. 지금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먼저 그려주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지? 여기 고대, 여기 중세, 여기 근대, 여기 현대. 그렇지? 한국사를 처음 배우는데 그잖아? 여기 시작점을 몇 세기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을까? 응? 교과서의 표현을 따라봐. 몇만 년 전? 70만 년 전. 그지? 여기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또 잡아보자. 여기 고대 남북국 시대 정립까지 원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또 여기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 그치? 개화와 척사의 대립, 일제강점기 이후, 세방 이후, 45년 이후 이렇게. 이게 실은 한국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뭐일 수 있어? 스키머일 수 있어. 자, 가족 유사성의 개념으로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김태규 가족 이런다라면 가장 알기 쉬운 건 이런 표현이겠지. 저는 슬하에 딸 하나 있고요. 저와 3살 터울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나 저나 똑같이 사범대를 졸업했고요. 아내는 계약직으로 경기도교육청 고양시 지청에 10년차 복무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이 그림 하나로 끝내는 게 좋아?
오, 미안해. 딸 하나를 빠뜨렸네. 제 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강아지 있습니다. 이게 제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쉽고 빠르고 합리적인 스키머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 이걸 풀어서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조화된 도표를 활용해 주는 게 가장 수월할 수 있겠지. 봤잖아. 이해해? 자, 그럼 이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개념을 갖고 올라가 보자, 이제. 가족이 됐다? 이럴 수도 있지. 이게 하위 개념이고 이게 상위 개념이니까. 그럼 나는 또 그래야 돼. 김해, 본관, 김해, 김가, 사면공파 또 해야 되고 76대선 이렇게 해야 되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따라오다가 이렇게 또 그리게 되겠지. 그치? 아버지, 김, 정자, 식자, 형님, 김, 승자, 규자, 나, 김, 태자, 김태규, 뭐 이렇게. 그치? 이제 뭐 한자로 쓰면 이름이 이렇게 규자 돌림이구나. 저 집안은 이제 이걸 알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종갓집이거든. 소종도 아니고 대종이야. 대종. 그러니까 형님도 뭐겠어? 대종이겠지. 나대로 떨어지면 나는 뭐가 될 거고? 소종이 되겠지. 주나라 시대의 제후 책봉 방식대로 따르면 이건 왕이 직계손이 되는 거지만 나는 왕자야. 난 누구라고? 왕자야. 왕자라고 아저씨가. 이해해? 이것도 구조도잖아. 스키머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학문에 대해서 가장 그 학문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일 수 있어? 구조도일 수 있어. 그럼 다시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렇게 1960년대 이후에 제한되었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전 세계를 휩쓸게 돼. 이렇게. 그치? 하지만 이제 이 70년대 말부터였었잖아. 말부터. 기계적 인간의 육성이라는 비판이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학교의 비인간화라는 비판이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퍼텐션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학교가 전면으로 끌진 않았지만 학교라는 생활 세계에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일체의 학습 경험들이 부각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소위 무슨 주의로의 회복? 인본주의 또는 인간 중심으로의 회복이라고 해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나타나게 됐지. 그치? 요 앞부분은 지금 뭐였고요? 요랬고, 그치? 물론 이 앞에는 또 뭐였겠어? 요렇겠지.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이렇게 지금 흘러 들어왔다고. 현재는 어떠냐? 두 가지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돼. 이 두 가지의 융합 정도를 지금 취하고 있어. 최근 현재는. 이해? 학자들에 따라서 표현을 뭐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하겠지만 이건 개념화 과정에서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유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어쨌든 교육 과정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우리 교재의 첫 장이 뭐야? 이거잖아. 그치? 역사교육론의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표, 이 표를 지금 뭐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 내가 지금 실제로 이 두 단어 설명하려고 지금 교육 과정 사조 이야기까지 한 거야. 이해하시겠어? 앞에 거는 이런 것들은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또 교육학에서 배우실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잊어먹으면 안 돼. 에? 역사 교육론의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뭘 배우기 위함이다? 이걸 지금 배우기 위함이야. 지금 이 시간은. 알겠죠?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겠습니다.